우크라이나군의 준비태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규모 인해 전술에 맞서 기갑 전력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제는 정말로 전면전을 위한 무기 체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확전이고나 말이고 하루빨리 러시아를 끝장내버리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는 전선이 굳어지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여력도 고갈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약소국인데다 군사력도 강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서방 세계에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총력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급한 건 우크라이나, 서방 세계나 러시아나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는 올봄을 종전기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마어마한 지원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서방 세계의 기갑 전력, 그 중에서도 현대의 경전차라고 불리는 전투장갑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무기 체계를 지원했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당장 미국만 봐도 로켓이니 미사일이니 잔뜩 지원한 마당에 그게 어떻게 방어용이라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지원한 무기 체계들의 용도입니다. 일례로 FGM-148 제블린은 우크라이나 구국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제블린은 어디까지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건물이나 대인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건 전차를 향해 발사할 때인데요. 즉 운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방어적 공세를 위한 무기입니다. 반면 그나마 M142 하이마스 같은 경우가 러시아군에게 직접적인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에이테크임스의 사거리를 다운그레이드하면서 확정 가능성을 경계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의 총공세 가능성 등 상황이 악화될 기미가 보이자 더 이상 점점만 빼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건데요. 이에 서방 세계는 본격적인 공격용 무기, 그 중에서도 특히 기갑 체계에 대한 본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전투장갑차입니다. 전차도 전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급한 건 전투장갑차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에는 전투장갑차가 없어서 험비 등의 군용 차량을 활용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험비라더라도 방어력, 기동력, 화력 모두의 측면에서 장갑차의 대체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대폭 강화하면서 험비 돌지는 자습작전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선책은 역시 전투장갑차 IFV인데요. 바로 현대전에서 IFV가 경전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IFV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주력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을 뛰어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IFV는 병력 수송이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IFV는 낮은 중량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단시간에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IFV K21은 한 대당 약 32억 원입니다. 반면 K2 표전차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8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증가장갑과 APS 등을 추가하면 100억에서 130억 원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하는데요. 최고가로 따지면 K2 한 대를 살 예산으로 K21 4대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K21의 중량은 약 25톤, K2의 전투 중량인 56톤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대표적인 수송기인 C130 탑재 중량은 약 33톤, K21이라면 한 대를 싣고도 각종 탄약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는 무게지만 K2는 적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공중 수송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상당히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이로 인해 서방 세계는 전차에 앞서 대규모 IFV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IFV의 빠른 기동력으로 러시아군의 전선을 물리고 후속 지원될 주력 전차로 방어선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은 브래들리 전투차, 독일은 SPG 마르더를 지원 목록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IFV인데요. 먼저 미국의 브래들리는 보병 수송뿐만이 아니라 제한적인 대전차전까지 상정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그 덕에 내부 공간이 좁아져서 승무원 3명에 병력 6에서 7명 수송이 한계인 애매한 성능을 갖게 되었는데요. 개발 기간인 1970년대 당시 소련이 73mm 주포에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한 BMP-1을 개발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화력을 끌어올리느라 이것저것 부무장을 갖다 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래들리를 얕잡아 볼 순 없는데요. 우선 기동력부터 살펴보면 전장 6.5m, 전폭 3.6m, 전고 2.9m의 전투 중량 27.2톤의 차체에 600마력의 VTA903T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도로에서 최대 시속 56km까지 운행할 수 있고 야지에서도 시속 40km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항속거리도 483km에 달하는데요. 브래들리가 1981년에 첫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성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같은 궤도형 IFV인 한국의 K-21이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9m의 차체에 750마력의 D840LXE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도로 최대 시속 70km, 야지 최대 시속 40km까지 운행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기동력은 K-21이 뛰어나지만 두 장갑차의 실전 배치 시점 차이가 28년이나 난다는 걸 감안하면 미국의 군사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브래들리는 화력에서도 K-21과 견줄만 합니다. 주포인 M24 부시마스터 25mm 기관포는 철갑탄과 고폭탄을 자유롭게 발사할 수 있고 유효 사거리 3km, 최대 사거리 6.8km에 달합니다. 또 탑승 병력을 포기하면서까지 2개의 BGM-71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했는데요. 토우2 탄도를 탑재할 경우 팬덤 탄도의 관통력이 무려 800에서 1000m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유효 사거리인 3.7km 이내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대전차전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또한 알루미늄 합금을 채택한 차체는 30mm 철갑탄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맨몸의 우크라이나군에게도 뚜껑이 따이고 있는 러시아 전차를 생각하면 대단히 위협적인 화력인데요. 실제로 브래들리는 첫 실전인 걸프전에서 에이브람스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투입된 2200여 대 중에서 손실된 브래들리는 단 20대에 불과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적에게 격파당한 건 3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매복해 있던 T-71을 기관포나 토우로 파괴하는 등 대전차 성능을 입증해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IFV인 K-21 또한 제한적인 대전차전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이 독자 설계한 K-40, 79경장 40mm 기관포는 애초에 함정용 시위즈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최대 220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APF-SDS탄을 분당 300발이나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현존하는 장갑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현궁 대전차 미사일까지 2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승무원 3명에 최대 9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브래들리에 비해 화력이나 기동력이나 모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된 성능이지만 또 운용 목적과 설계 개념은 상당히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브래들리의 대전차전 기록은 K-21 개량 방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브래들리와 반대로 독일의 마르더는 우리 군의 미래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마르더로 인해 지금까지 독일이 숨겨왔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